지리산의 뼈대가 굽이치는 가장 깊은 골짜기, 9건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여정 끝에 빨치산 대원들이 다다른 곳은 다름 아닌 피아골이었다. 그 이름 자체가 이미 비극을 예고하는 듯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는 전설을 안고 있는 이곳은 이제 살아남은 혁명가들의 최후의 성체이자 곧 무덤이 될 지옥이었다. 험준한 산세와 울창한 원시림이 겹겹이 방패를 이루어 토벌대의 접근을 원천봉쇄했던 천혜의 요새였지만 그 완벽한 고립은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 즉 극한의 추위와 만성적인 식량난이라는 족쇄로 그들의 목을 조여왔다. 계절의 경계가 무너진 듯 피아골의 겨울은 끝나지 않는 영겁의 형벌이었다. 공기는 폐 깊숙한 곳까지 날카롭게 파고드는 칼날이었고 대원들의 몸은 얇은 옷가지 아래에서 쉴 새 없이 떨고 있었다. 굶주림은 이제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잠식하는 거대한 허무였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입에 댄 것이라곤 꽁꽁 언 나뭇가지나 뿌리 혹은 끓여 먹을 수도 없는 가죽 조각뿐이었다. 식량이 떨어지자 그들의 시선은 점차 초점을 잃어갔고 눈빛은 깊고 어두운 동굴처럼 변해갔다. 단백질과 영양 부족은 곧 전염병의 창궐로 이어졌다. 공포스러운 이름의 제기열 리커런트 피버의 거점을 휩쓸기 시작했다. 고열과 오한이 교대로 반복되는 이 지독한 병은 이미 굶주림으로 바싹 말라버린 육신을 송두리째 갉아먹었다.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흙바닥에 쓰러진 대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산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차가운 계곡물로 이마를 닦아주는 일뿐이었다. 피아골이라는 이름처럼 이제 이곳은 피가 아니라 질병과 절망의 오물이 고이는 비극적인 장소가 되고 있었다. 최고 사령관 염상진은 그 모든 절망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있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수백 명의 목숨과 그들이 걸었던 혁명의 대의가 짓눌러져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붉은 깃발을 높이 들고 산맥을 호령했던 그들의 존재는 이제 춥고 배고픈 짐승의 꼴로 추락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으나 그 강렬함 속에 숨겨진 고독과 비탄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그는 밤마다 모닥불 앞에 앉아 남은 부하들을 독려하며 조직의 재편성과 군사훈련을 강행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찼지만 그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계곡은 점점 더 텅 비어가는 절망적인 공허만을 되돌려줄 뿐이었다. 염상진에게 가장 큰 시련은 육체적 고통이 아닌 심리적 좌절이었다. 그는 덕유산 비밀회의에서 결정된 분산 투쟁 노선을 실행에 옮겨야 했다. 대규모 유격전은 이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토벌대의 끊임없는 포위와 압박은 그들의 병력과 물자를 완전히 고갈시켰다. 이제 남은 유일한 길은 소수 정예를 중심으로 유격전을 수행하며 지하 조직을 강화하여 혁명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다. 이성적으로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지만 염상진에게 이 결단은 쓰라린 고통 그 자체였다. 동지들을 흩어지게 하라. 이 명령은 혁명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았으며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피를 나눈 동지들을 각자 고립된 죽음의 길로 내모는 참혹한 선고였다. 염상진은 차가운 바위에 앉아 지친 기색이 역력한 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그들은 여전히 수령 동지를 우러러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우리의 투쟁은 끝이 아니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다. 그는 외쳤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형태의 변화가 곧 몰락의 서막임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굳건한 신념조차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아골의 추위 앞에서는 때때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남은 의지를 쥐어짜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이들을 살려야 한다. 설령 혁명이 실패한다 해도 이 신념의 씨앗만은 지켜야 한다. 그의 혁명가적 신념과 인간적인 고통이 피아골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피아골에서의 생활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극한의 한계를 매일 시험했다. 제기열의 마술을 간신히 벗어난 손승우 역시 그 고통의 증인이었다. 그는 이제 예전의 날렵하고 단단했던 유격대원이 아니었다. 몇 주 동안 지속된 고열과 굶주림으로 그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아 초라하게 앙상해졌고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심각한 육체적 쇠약이 깃들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박두병과 함께 주변 정찰과 식량 확보라는 가장 절실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이 임무는 곧 생존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다. 손승우와 박두병은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거점을 나섰다. 그들의 발길은 눈 덮인 산비탈을 훑고 얼어붙은 계곡물을 건넜다. 그들이 찾는 식량은 이제 더 이상 쌀이나 곡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땅 밑 깊숙이 숨어있는 야생 식물의 뿌리, 혹은 썩지 않고 남아있는 나뭇가지의 껍질이었다. 그들은 땅을 파고 돌을 뒤집고 나무를 갉아먹으며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쳤다. 이게 사람 사는 꼴이 맞나? 박두병이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피아골의 혹독한 추위만큼이나 푸석푸석하고 어두웠다. 손승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앙상한 손으로 작은 야생쥐 한 마리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며칠 만에 보는 가장 큰 단백질원이었다. 굶주림은 그의 혁명 이념보다 인간적 양심보다 훨씬 강력한 본능으로 작용했다. 그들은 쥐를 잡았고 가죽을 벗겼으며 즉시 불에 구워 나누어 먹었다. 그들의 입안에서 느껴지는 날고기 특유의 비릿함과 뜨거운 육즙은 비록 잠시일지라도 그들에게 삶의 불꽃을 다시 지펴주는 강력한 자극이었다. 이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식량 확보 임무는 이념 투쟁이 아니라 이들이 흘린 피와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비극적인 결말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피아골의 차가운 계곡물은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묵묵히 실어 나르며 산 아래로 흘러갔다. 그 물줄기는 혁명의 좌절을 증언하는 동시에 인간이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지켜냈던 신념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피아골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한 시대의 격렬한 이념, 투쟁이 소멸의 고통 속에서 불멸의 전설로 굳어지는 거대한 용광로였던 것이다. 이제 분산 투쟁의 서막이 열렸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피아골의 고난은 그들이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게 하는 영원한 동력이 될 터였다. 그들은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결코 굴복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피아골의 침묵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 의지가 굳건히 타오르고 있었다. 피아골의 차가운 새벽 공기는 혁명의 실패를 알리는 조종과 같았다. 염상진 사령관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마침내 분산 투쟁 명령이 떨어졌다. 덕유산 비밀회의에서 이미 결정되었던 이 고통스러운 노선은 대규모 유격전의 종말을 선언하고 혁명의 불씨를 각자의 가슴속에 숨겨 산 아래의 지하 조직으로 스며들게 하는 최후의 몸부림이었다. 거점에 모인 20명 남짓한 자녀대원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들은 듯 침묵에 잠겼다. 이별은 단순한 작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자가 홀로 고립된 죽음의 길을 향해 떠나는 비장한 결단이었다. 염상진은 앙상한 모닥불 앞에 섰다. 그의 그림자는 춥고 긴 밤의 절망처럼 길게 늘어졌다. 그의 눈빛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고통과 수많은 동지들의 생명을 이끌고 왔으나 결국 파멸의 문턱에 서게 된 지도자로서의 죄책감으로 일렁였다. 그는 허스키해진 목소리로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격렬한 선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지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비장하지만 숭고한 혁명가의 유언과 같았다. 동지들, 우리는 지지 않았다. 다만 이 지리산이 너무 좁았을 뿐이다. 우리의 붉은 깃발은 잠시 땅에 묻히지만 그 깃발은 우리의 피와 신념으로 젖어 있기에 결코 썩지 않을 것이다. 염상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굶주림과 재기열로 인해 얼굴은 해골처럼 변했지만 여전히 불타는 눈빛을 간직한 젊은 동지들이 그의 시선 안에 있었다. 오늘 우리는 뿔뿔이 흩어진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다. 이것은 씨앗을 뿌리는 행위다. 너희들은 산맥의 마지막 불씨다. 이제 너희들의 임무는 무장투쟁이 아니라 생존이다. 살아서 산 아래의 민중 속으로 스며들어라. 우리의 대의를 기억하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침묵 속에서 터져나온 것은 울음소리였다. 그것은 두려움의 울음이 아닌 오랜 동지애와 함께했던 대의의 붕괴를 목도하는 비탄이었다. 나이든 한 대원이 염상진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수령 동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끝까지 동지를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병력으로 함께 싸우다 죽게 해주십시오. 염상진은 그를 말없이 끌어안았다. 뼈만 남은 그의 몸이 흔들렸다. 아니다. 너희는 살아야 한다. 내가 산을 지키겠다. 나는 너희들이 지하에서 뿌리 내릴 때까지 이 지리산의 붉은 그림자로 남아 토벌대의 시선을 붙잡을 것이다. 이것이 염상진의 마지막 결단이었다. 그는 최후의 미끼이자 분산 투쟁의 시간을 벌어줄 방패가 되기로 자처했다. 분산 투쟁의 계획은 냉혹하리만치 실용적이었다. 대원들은 4~5명씩 소규모 조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산을 내려가기로 했다. 주요 목표는 광주, 전주, 그리고 부산 지역의 노동자와 지식인 지하 조직과의 접선이었다. 염상진은 낡은 종이 위에 자신이 기억하는 지하 조직의 암호와 연락책의 주소를 빼곡히 적어주었다. 이 지도는 곧 그들의 생명줄이자 혁명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손승호는 박두병과 함께 3번째 조에 편성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호남 평야를 가로질러 광주 인근의 연락선을 찾는 것이었다. 손승호는 염상진에게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손승호는 재기열에서 겨우 회복했으나 여전히 허약했고 염상진은 그런 손승호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다. 승호 동지, 자네는 살아남아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다. 자네의 강인한 의지는 혁명의 귀중한 자산이다. 지하 조직에 스며들면 절대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우리의 투쟁은 길고 긴 싸움이다. 수령 동지, 부디 무사하십시오. 손승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그는 염상진의 손을 놓고 돌아서면서 다시는 이 굳건한 지도자를 산에서 만날 수 없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 순간 피아골의 모든 공기는 고통으로 가득 찬 조이와 같았다. 분산은 가장 어둡고 차가운 밤에 이루어졌다. 보름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지리산은 검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첫 번째 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발밑에 눈을 밟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으나 굶주림으로 인한 비틀거림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고 동시에 너무나 비장했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얼어붙은 흙과 꺼져가는 모닥불의 잔해뿐이었다. 손승우 조의 차례가 되었다. 손승우는 허리춤에 남은 낡은 권총 한 자루와 염상진이 준 지하 조직 연락망 종이 쪽지를 단단히 챙겼다. 박두병은 등에 짊어진 작은 배낭을 고쳐맸다. 배낭 안에는 약초와 최소한의 생존 도구만이 들어 있었다. 가자, 두병 동지. 살아서 다시 뭉치자. 손승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네, 승우 동지.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은 피아골의 마지막 거점을 떠났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그들의 발자국은 옅은 눈 위에 새겨졌다가 곧이어 몰아치는 찬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각조는 사흘 간격으로 이동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 계획이 얼마나 무의미한 희망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철저히 고립된 개인의 전쟁이었다. 토벌대의 촘촘한 포위망과 산 아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배신과 감시의 눈초리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염상진은 마지막 조가 산길을 따라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와 끝까지 산에 남기로 결정한 5명의 충직한 대원들만이 남아 있었다. 텅 빈 거점, 싸늘하게 식어버린 모닥불. 혁명의 대의는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으나 그 불꽃이 타오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차가웠다. 피아골의 계곡물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수많은 동지들의 울음소리 같았고 염상진은 그 모든 소리를 홀로 듣고 있었다. 분산투쟁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짓이었지만 동시에 지리산 빨치산 역사의 비극적인 종언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의 끈을 부여잡았다. 살아남아라, 동지들. 너희들이 곧 혁명이다. 이 절망적인 밤, 피아골은 그 끈질긴 의지의 마지막 횃불을 조용히 품고 있었다. 염상진 사령관의 눈을 피해 피아골을 벗어난 손승우와 박두병조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투쟁은 더 이상 거대한 조직의 명령에 따른 유격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들을 조여오는 토벌대의 촘촘한 포위망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피 묻은 생존 연대기였다. 그들의 목표는 광주 외곽의 접선지까지 20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은밀히 돌파하는 것이었다. 산을 내려온 지 사흘째, 손승우는 이미 심각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재기열의 후유증은 여전히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그의 걸음은 숲속의 다른 대원들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박두병은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손승우를 말없이 지탱해 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승우 동지, 잠시 쉬었다 가십시다. 박두병이 속삭였다. 손승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이 지점부터 토벌대의 정찰 범위가 급격히 넓어진다. 해가 뜨기 전에 이 능선을 넘어야 안전하다. 그들의 이동은 짐승의 움직임과 흡사했다. 낮에는 깊은 숲속이나 바위 틈에 숨어 잠을 청했고 밤이 되면 어둠을 틈타 움직였다. 숲속의 모든 소리가 그들에게는 위협이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올빼미의 울음소리, 심지어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 토벌대의 추격대처럼 느껴졌다. 고립은 물리적인 단절을 넘어 정신적인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림자마저 의심해야 했다. 이틀 전 그들은 계곡을 따라 내려가던 중 산촌 주민 한 명과 마주쳤다.
손승우는 그 주민에게 접근해야 할지 망설였다. 과거 같으면 인민의 지지를 믿고 주저없이 다가갔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지리산 전체가 공포와 감시로 뒤덮여 있었다. 주민 한 명이 곧 토벌대의 밀고자가 될 수 있었다. 두병아, 저 사람에게서 멀어져라. 접촉은 금물이다. 손승우가 단호하게 명령했다. 하지만 식량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박두병의 눈빛에 굶주림이 역력했다. 그것이 덧칠 수 있다. 혁명의 대의는 굶주림보다 소중하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들은 인간과의 접촉을 피하고 철저히 야생에 의존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썩은 고사리 뿌리, 덜 익은 산열매, 그리고 흙 속에 숨어 있는 애벌레뿐이었다. 손승호는 굶주림 속에서도 이념과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본능적인 허기는 그의 의지를 시험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 혁명이 진정으로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한밤중에 버려진 탄광촌 근처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손승호는 즉시 몸을 낮추고 박두병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총을 겨누었으나 상대방도 마찬가지였다. 긴장된 침묵이 흐른 뒤 손승호는 용기를 내어 암호를 속삭였다. 지리산의 붉은 노을이 새벽을 부른다. 상대방은 그들처럼 분산 투쟁을 위해 피아골을 떠난 다른 조의 대원 3명이었다. 극적인 조우였지만 기쁨보다는 비통함이 앞섰다. 그들은 모두 굶주리고 병들어 있었으며 목적지에 대한 확신을 잃은 상태였다. 이들은 연락책이 이미 토벌대에 의해 체포되거나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5명으로 늘어난 이들은 잠시 동안의 안도감과 함께 더욱 큰 위험에 직면했다. 대원이 많아질수록 발각될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짧은 회의 끝에 다시 2조로 나뉘기로 결정했다. 이때 서쪽 능선에서 토벌대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전원이 들어왔다. 그들의 대화는 이미 누군가에게 감청당하고 있었거나 그들의 이동 경로가 예측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손승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토벌대의 선두부대가 이곳을 지나갈 때 기습한다. 매복이다. 우리 5명이 모두 죽더라도 다른 동지들의 분산 투쟁 시간을 벌어야 한다. 손승호는 능선 아래의 바위 틈에 매복 지점을 잡았다. 이들은 남아있는 탄약을 아껴가며 토벌대원들을 기다렸다. 새벽녘 토벌대 선두 정찰조 5명이 시끄러운 발소리를 내며 그들의 매복 지점을 지나기 시작했다. 손승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순식간에 정찰조 3명이 쓰러졌다. 나머지 2명은 즉시 주변에 몸을 숨기며 반격했다. 짧지만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손승호는 박두병과 다른 대원들을 독려하며 위치를 이동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토벌대의 화력과 정비 상태는 빨치산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이 짧은 전투에서 손승호 조의 대원 1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즉사했다. 다른 조의 대원 1명도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손승호는 남아있는 2명의 대원들에게 부상자를 이끌고 북쪽 계곡으로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자신과 박두병만이 남아 토벌대의 시선을 붙잡기로 했다. 승호 동지, 안 됩니다. 박두병이 절규했다. 명령이다. 살아야 한다. 자네들이 살아서 지하에 연락을 전해야 한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손승호와 박두병은 사력을 다해 토벌대를 향해 사격했다. 결국 그들은
토벌대의 지원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간신히 후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전투의 대가는 참혹했다. 5명이었던 조는 이제 박두병, 그리고 이름 모를 부상당한 대원 1명과 함께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손승호는 홀로 남았다. 그의 어깨에는 아군 대원의 피가 낭자했고 그의 손에는 염상진이 준 낡은 연락망 쪽지만이 남아 있었다. 피아골을 떠나왔지만 지리산은 여전히 거대한 지옥이었다. 고립된 투쟁은 육체의 쇠약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동지들을 희생시켜야 하는 도덕적 고뇌로 손승호를 짓눌렀다. 그는 이제 홀로 피 묻은 생존의 연대기를 이어가야 했다. 그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끈질긴 혁명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다.